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글로벌 인터뷰 금시공 장우진 대표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벽에 참 모시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예,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말인가요? 요청했습니다. 그럼요. 아니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되게 대단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이제 금요일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대표님은 요거 내용 보시고 어떤 평가를 좀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월가 시각도 그렇고 조금 기대치 하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주주 환원 자체는 굉장히 반길만한 일인 거죠. 그렇죠. 네, 주주들한테 주지 않고 이제 기존에는 대주주 배만 네. 빌렸다라고 했으니까 그 자체는 이제 분명히 긍정적인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주주 환원만 가지고는 완전히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재평가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면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떨 때 좋으냐. 시장,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안정적일 때 주주 환원이 늘어나면 시장의 재평가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사례를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오랜 기간 이익률을 유지하면서 주주 환원까지 하면 그게 주가를 계속 올라가게 만든다. 그렇죠. 근데 이번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간 아직까지는 케이스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려는 걸까요? 실적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아직은. 네, 실적의 변동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게 10년 뒤에도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서 실적이 무조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지금 우리는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꺾여서 나중에 배당률이 감소하면, 그러니까 배당률은 동일한데 네. 배당 금액이 감소하면 이 회사 주가는 반대로 또 떨어지겠죠. 그럼 그 사이클 자체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배당금이 올라가면서 밸류가 올라가는 건 오케이.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이 주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어떤 거냐면 자사주의 소각입니다. 자사주의 소각과 배당을 보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10%의 자사주 소각과 네. 10%의 배당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게 배당이 지나고 보면 배당 락이 돼서 주가가 떨어지죠. 네. 근데 자사주 소각은 그 효과가 계속 남아있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되는 건 자사주의 소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해주는 SK하이닉스와 배당을 많이 하는 삼성전자가 엇갈렸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자사주 소각 많이 해주네라고 하면서 환호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발표하고 딱 나서 이제 90에서 110조 원 규모 자체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살짝 밑돌았다라는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자사주보다는 이제 배당 쪽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실망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시간 외에 NXT에서 조금 더 밀렸었거든요. 4% 정도, 30-40% 정도 올라가던 게 NXT에서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더 기대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각을 하면 어떻게든 이제 주가에 대해서 하방을 좀 받쳐주면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배당은 얘기가 좀 다르다. 그렇죠. 한 번에 그냥 주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이번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 규모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면서 이제 여기서 더 빠지진 않겠네. 하단이 이 정도일 거야라고 이제 계산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그럼 좀 결이 달라지겠네요. 하방에 대해서 지금 섣부르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 주체가 되니까 40조 원이나 매수해 준다 그러면 수급에서 네. 공백을 메꿔준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주가는 괜찮을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주 소각 효과는 누적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뭐 10% 하고 내년 내후년 똑같이 10%를 하면 30%가 날아가니까 주가가 한 30-40% 올라가는 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주식 수가 30% 사라진다 그러면 70만큼의 주식이 있고 이게 본전이 되려면 40%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가 좀 제한된다. 이게 삼성전자가 소각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내부적인 구조로 소각을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금산분리 같은 것들이 네네. 있으니까 지금 보험사들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법적인 또 이슈가 생기니까 지금 자사주 소각보다는 배당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도 배당이 더 좋죠. 그 회사들은
자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고 해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SK하이닉스보다는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효과가 없겠네라고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은 전자만 굳이 매일 필요 전자에만 매일 필요가 없겠죠. 네네. 하이닉스와 그냥 비중을 나눠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의 반응을 보면 일단 롱숏이 좀 걸린 것 같아요. 바로. 롱숏이 걸렸다라는 말이 네. 뭐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주주한테 좀 더 우호적이더라라고 평가가 된 거죠. 네. 그럼 SK하이닉스 롱, 삼성전자 숏을 잡아서 롱숏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롱숏 플레이 할 때 사람들이 헷갈리거나 오해하는 게 뭐냐면 숏을 잡는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안 좋게 보고 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꼭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우리나라 전체의 변동성을 줄인다거나 네. 아니면은 똑같은 산업,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변동성을 줄인 상태에서 그 내에 어떤 기업이 더 좋고 어떤 기업이 더 안 좋고는 판단하기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변동성이라는 걸 지운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좋고 나쁘고만 평가하면 여기서 차익을 얻기가 쉽죠. 그럼 SK하이닉스 롱을 해서 좀 더 수익이 나고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올라도 SK하이닉스가 5% 오르고 삼성전자가 2%가 올라요. 그럼 3%만큼은 차익이 생기죠. 그게 롱숏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숏은 나쁜 놈들, 숏을 쳐서 이 시장을 망가뜨린다. 그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매력도가 이렇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그렇고 뭐 큰 손들도 그렇고 약간 롱숏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SK하이닉스 구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게 이번에 노사 합의가 되면서 그 성과급의 재원이 원래는 이제 현금으로 다 줬다가 요거 이제 주식으로 준다, 자사주로 준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60%. 근데 그 중에서 일부인 40%를 즉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매물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회사에서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라는 것과 지금 임직원의 매도 물량 이거를 이제 숫자적으로 많이들 이제 다들 비교하면서 이거 이 정도 나오니까 어떻게 될 거야를 계산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혹시 이거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계산이니까 어떤 계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그 물량 비중과 임직원들이 이제 자사주로 보너스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성과급을 받으면 요거 이제 매물출회가 바로 한 40%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주가 영향이 분명히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무조건 좋은 영향이죠. 왜냐하면 둘 다 사잖아요. 일단 40조도 사고 사고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도 사고 네. 그러니까 55조 원을 계속 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사주 산 거에서 성과급은 40%는 바로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3분의 2를 바로 팔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10조 원을 매도가 되겠죠. 그럼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죠. 안 나오죠. 사고 난 다음에 매도가 나올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일은 몰라. 일단 오늘은 좋잖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네. 그리고 반대로 자사주 매입이 이제 끝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가 쌓이겠죠. 수급 효과가 끝나면 네. 공매도가 쌓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수급 때문에 계속 간다가 아니고 그러면 이 수급 효과가 끝나는 것들을 우려하면서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롱숏이 엇갈릴 수 있거든요. 네. 왜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이 또 쏟아지니까. 이게 이제는 업황 얘기 말고 이런 수급 이제 뭐 주주 하나에 대한 정책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계산할 게 많아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장 지금은 편해졌으니까 조금은 편해진 거예요. 그래도 수급이 생긴 거니까 플러스 수급이 생긴 거니까 편해지긴 했죠.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애플의 사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걱정해야 될 거는 사실은 애플보다는 애플은 B2C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기술 기업으로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2010년대에 굉장히 많이 했던 기업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IBM, 그다음에 인텔 네. 이 두 개 기업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IBM은 2010년대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네. 매입과 소각을 했는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오. 계속 밀렸어요. 네. 왜냐? 클라우드 쪽으로 대비를 하고 투자를 해서 그쪽에 실적을 내야 되는데 EPS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안 좋았죠.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2010년대에 뭐 CPU 잘 팔리고 하니까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2020년대가 되면서 인텔이 갑자기 몰락하죠. 네. 왜? 투자를 하고 TSMC처럼 과감하게 투자하고 올라가야 될 그 재원을 가지고 주주환원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2020년대 TSMC한테 밀리면서 파운드리 쪽에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했잖아요. 지금이야 CPU 때문에 다시 올랐지만 그러니까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달콤한 꿀 같은 것들을 주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게 과하면 안 된다. 그 적정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 기업으로서 계속 투자하면서 이 파일을 더 키우는 것에도 집중하면서 적당한 비율을 주주환원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적정선은 누가 어떻게 정하고 지금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럼 적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FCF의 절반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모가 워낙 크니까. 네네. 근데 이게 FCF의 절반이 계속해서 들어간다? 그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자를 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사이클이 꺾이면. 그렇죠.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현금을 챙겨놓지 않으면 그럴 때 대비할 자금들이 부족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쌓아두는 건 필요하고 자금이 그래도 많이 여유가 있을 때 FCF의 절반을 하겠다는 건 괜찮죠. 근데 정말로 샌디스크처럼 잉여 현금의 전부 다를 다 하겠다. 이렇게까지 가는 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투자를 분명히 해야 되고 R&D 같은 것도 더 강화해야 되고 미래에 대비해서 기술 같은 것도 개발을 해둬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는 대표님 이벤트가 진짜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실적 발표로는 엔비디아가 딱 그 활용점정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사실 뭐 이전에도 계속 그려서 그런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이게 시장에 뭐 큰 위로의 상방으로의 반향을 일으키진 않을 거야가 다들 투자자분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최근에 총마진을 보면 72%, 73%, 75% 이렇게 되면서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마진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영업 레버리지는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매출액이 뭐 예를 들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20%, 30%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구간을 얘기하는데 그런 구간은 벗어났죠. 그럼 지금 엔비디아한테 기대하는 건 뭐냐면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EPS가 성장하니까 네. 딱 그만큼은 EPS가 성장하니까 실적이 더 좋아질 거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박명수 큐레이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가 15%의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죠. 내년에? 그러면 가격이 인상되면 이건 총마진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네,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기존의 원가 부담이 조금 더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에 상쇄가 되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15% 상승에서 Q가 얼마만큼 늘어날 거냐? Q가 플러스가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는데 Q가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가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을 거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엔비디아가 지금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그래서 물량도 증가하는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괜찮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 없겠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엔비디아가 어떻게 잘 풀어서 얘기하냐가 첫 번째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얘기한다고 이제 시장이 그래 엔비디아가 저렇게 시장 좋다고 여전히 뭐 없어서 못 산다라고 하니까 가자 이거는 아니지만 뭐 시장이 약간 우려하고 있었던 혹은 이제 불확실했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좀 하나씩 던져주는 역할을 엔비디아가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는 해줄 거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사실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리 지역엔 짓지 마셔야 하는 님비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 상황을 과연 엔비디아가 코멘트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엔트로픽은 상장서에도 그렇게 기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뭐 이렇게 약간 지연이 되긴 되는데 시기가 약간 이연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우려가 지금 또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엔비디아가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한데. 그거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시장을 누르고 분명히 부담이 있는 요인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그걸 직접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얘기를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엔비디아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긴 한데 미래의 정책 우려까지도 엔비디아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설사 말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로는 좋아야 하는 거고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나 뭐 반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기대할 만한 그런 드라마틱한 상승을 야기시키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려는
조금 눌러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거다. 그러길 바라죠.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지금 딱히 흠잡을 건 없을 것 같다. 반도체가 저렇게 잘 팔리는데 엔비디아가 못 팔면 저렇게 잘 팔리겠어요. 2분기 실적 다 잘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문제가 없고 항상 우리가 보는 건 엔비디아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럼 이번 실적 발표에서 대표님 이거는 이 숫자 변하는 걸 좀 보세요? 혹은 이 포인트를 언급하는지 보세요? 하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만약에 총마진이 훼손되면 시장에서 충격이 좀 있을 겁니다. 총마진? 네. 근데 총마진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해서 총마진이 조금 훼손됐다 그러면 가격이 올렸으니까 우리 괜찮을 겁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총마진이 아까 숫자가 75%까지 갔었는데, 오. 네. 요게 원가 상승으로 해서 조금 충격이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아마 충격이고 그 다음에 15% 가격 인상했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15% 가격 인상은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무조건 증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 캐펙스 금액이 그렇죠. 15% 증가해야지 똔똔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기에서 우리는 시장에서 또 이렇게 보겠죠. 야 빅테크 캐펙스 늘린데 15%보다 낮다. 금액이 그 가격 상승폭이 낮아요. 금액 증가가. 그럼 이제 시장에 또 우려를 하겠죠. 캐펙스 줄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격 올리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 분기 빅테크 실적으로 연결지어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굉장히 또 머리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은 가격 올린다고 또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올리는데 큐도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를 계속 왔다 저울질하는 갔다, 거죠. 예, 요거를 이제 저울질하면서 요 균형이 계속 맞아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 분기라도 조금 뭔가 가격 때문에 큐가 내려가, 아니면 다른 상황 때문에 뭐 내려가 하면은 또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좀 이렇게 걱정하면서 지금 쫓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전쟁이 없다면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전쟁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서 고를 외칠 거예요. 네. 갑시다. 괜찮습니다. 왜 인플레이션 안정되고 괜찮을 거니까요. 네. 근데 이 전쟁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으면 결국은 AI 캐펙스에도 우려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고를 하는 게 맞나? 우리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GDP 성장률 높여준다고 하는 AI 캐펙스 쪽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거기서 삐끗하면은 지금 도미노처럼 쭉쭉쭉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된다가 아니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 같으면 안 한다라는 생각인 거죠. 저의 상황에서 그런 거죠. 저의 상황은. 장기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베센트 장관이 나서서 바이백까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규모라기보다는 뭔가 액션을 취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자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채권 시장, 장기채, 지금 나라에서까지 이거를 바이백까지 해가면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나의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바이백을 해준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보면 네. 좋을까 나쁠까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인당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지급했잖아요. 근데 그런 지급이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경제 전체에. 좀 걱정되게 하죠. 이게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당장 장기채에 대해서 저렇게 바이백을 한다는 건 장기채 금리가 굉장히 걱정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럼 이거를 잡기 위해서 재무부가 나섰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거냐라고 봤을 때 애매한 거죠. 왜?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우려하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주체는 실질적으로 어디냐면 금리와 통화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통화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연준이 아니고 재무부가 나섰다는 건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 나섰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선 대상은 뭐가 문제냐? 정책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발행을 해주고 되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사주는 금액이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고가 있어야 되는데 국고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부채도 이만큼 쌓여 있는데 금리 높아져서 이자 부담 더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국채를 더 찍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야 네가 되사주는 건 좋은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단기채 발행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단기채가 또 소화가 안 될 텐데 그럼 의미가 없잖아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금리가 하루 만에 다 올라갔거든요. 네.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바이백의 의미를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결국 연준에서
뭐 YCC라고 해서 일지 커브 컨트롤 나는 금리를 이만큼 해서 제한할 거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던가. 근데 그게 나올 수 없어요. 그게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지 커브 컨트롤해서 장기 국채 금리를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게 무슨 말이랑 같냐면 양적 완화랑 같거든요. 네, 장기채를 사주겠다는 얘기가 네.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는 나올 수 있냐라고 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책, 공개시장 조작 같은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연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의 전쟁 때문에 진짜 외통수에 약간 빠져 있고 연준 내부에서 금리를 인상하자고까지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케빈 워시가 여기서 과감하게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채권 자경단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금리가 다시 올라간 이유를 봤을 때 네. 채권 자경단이 베센트의 정책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연준이 9월에도 금리 동결이다. 이런 각이 나오는 거죠. 그런 각이 보였을 때 야 연준이 그러면 약간 우리가 뭐 어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정부랑 이렇게 딱 뭐 짬짬이 해가지고 금리 안 올리고 이러면 내 채권은 완전히 그냥 똥이 되는데 그렇죠. 내 채권 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라고 똥이라는 표현. 네. 정말 똥이 되는 거죠 가치가. 그러니까 네. 이거 버려야지라고 이제 계속 그쵸. 하면서 채권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베센이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워낙에 전문가잖아요. 누구보다 전문가인데도 바이백을 했다. 이건 뭔가 또 꿍꿍이가 있나? 제발 좀 이해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베센트가 어려우니까 이해해줘. 베센트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네네. 조지 소로스랑 같이 그때 영국 그 환 네. 공격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뭘 알고 있냐면 지금 미국채가 공격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그널을 주면서 제발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제발이에요? 아니면 하지 마 이거예요? 하지 마라고 하기에는 네. 돈이 부족하니까. 네, 재무부의 자금 현금이 부족하니까 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게 TGA잖아요. TGA. TGA 잔고가 지금 이제 1조 달러 가까이 되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높여졌냐를 봤을 때 이 높여진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죠. 9월까지도 TGA 잔고를 더 높인다고 하잖아요. 돈 쓰는 것도 있지만 계속 발행하겠다. 이 목적이 뭐냐? 11월 중간 선거 대비해서 10월에 돈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는 조금 시장이 풀릴 수 있어요. 돈 풀 거니까. TGA 잔고가 내려가면 TGA 잔고 내려간 만큼 지급 준비가 높아지거든요. 지급 준비가 높아지면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 주체는 결국 대출이니까. 네. 은행의 지급 준비가 높아지면 대출 여력이 증가하고 그럼 대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10월에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TGA 잔고 안 풀잖아요. 크게 안 풀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이백을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죠. 물론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가 무제한적으로 정말로 연준처럼 장기채 계속 매수해주면서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냐고 보면 그게 제한적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바이백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베센트의 생각대로 그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는 역할은 결국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그래도 제한한 정도. 그래도 상단에 어느 정도 네. 제한할 수 있다. 네, 그래도 여기서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약간 이러면서 약간 머뭇거리게 만드는 정도인 거지. 이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게 만들면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 장기채 금리가 쭉 밀려 내려갈 수 있냐라고 본다면 지금 재무부의 정책으로는 쉽지 않아요. 연준이 나서거나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 뭐 주말에는 약간 뭔가 이란 쪽에서도 좀 내부적인으로 거기는 많이 좀 갈등이 있잖아요. 합치가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요거 좀 이란마저도 타코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스물스물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란에서 가장 이제 타코를 하고 있는 주체는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힘이 없죠. 근데 갈리바프는 또 나는 계속해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국회의장이죠. 그 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제시키안의 성명이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의미 없는 내용이었군요. 네. 그리고 빨리 이게 정말 끝날 거냐라고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리브해를 통해서 러시아와 이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막고 있어서 중국과 인도와의 무역이 막히는 것들은 좀 타격 있겠지만 러시아와 무역을 하면서 역시나 무기나 이런 것들, 식량 같은 것들을 들여오고 있어서 이란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대표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이 너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저희가 삼성닉스 주주환원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 다 더하기 빼기 해가면서 영향이 어떨까, 뭐가 더 좋은가, 업황만 봤을 때만 해도 사실 뭐 계속 가격 올라가고 수출량 늘어나고 그것만 봤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주주환원 정책까지 더하기 해가지고 봐야 되죠. 말씀해 주셨던 장기채 금리 지금 바이백까지 나서는데 요거 레벨 어디까지 올라가나, 그게 또 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미칠까, 또 이거에 영향 미치는 또 전쟁은 어떻게 되나, 너무 볼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네.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전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가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그럼 왜 공격적으로 보냐는 거죠.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을 때 들어가도 되는데 네. 여기서 볼 게 많고 뭐 힘든 막 상황인데, 그래도 만약에 7월 말 같은 상황에서 완전 바닥 찍었고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럴 때 들어가시면 괜찮은데, 지금 뭐 주주 환원이다 뭐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물리면 또 아프잖아요. 근데 아예 장기로 보시는 분들, 나는 정말로 그냥 5년 10년 들고 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여기서 롱텀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질 만한 구조적인 그런 기업들은 보고 가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이 무너질까, 네. 특히나 대형 금융 지주들이 무너질까라고 보면 그런 구조는 이제 쉽진 않죠. 그럼 금융 지주 같은 것들 그냥 난 담아놓고 가겠어. 5년 10년 보면 그냥 배당 따박따박 주고 실적 나겠지. 잠깐 빠져도 괜찮아. 그런 것들은 들고 가세요. 뭐 통신주들 무너지겠어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업 구조로 봤을 때 무너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구축하겠다고 하는 기업들 장기적으로 정말 자금 마련 계획들이 충분하고 이런 것들을 들고 가는 거죠. 네. 근데 변동성이 있는 기업들을 지금 베팅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천에서 5천을 봤고요. 이제 6천, 뭐 이제 7천 올라갔다 왔다 갔다 요 변동성 구간에 놓여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길게 바라볼, 말씀하셨던 지금 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생겼던 그런 업종들은 괜찮지만,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 섹터를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레벨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한 템포만 좀 늦춰서 혹시나 시장에 변동이 없을까라고 그냥 여유를 가지면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포모를 느끼면서 내가 급하게 안 따라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주주 환원하는데 여기서 안 따라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마음만 좀 줄여놓으면 물론 10% 20% 올라갈 수도 있죠. 아니면 진짜 30% 40%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난 괜찮아, 나는 다음에 진짜 더 편한 기회를 노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 위에 구조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200만 원 위에 300만 원 위에도 계시고, 뭐 삼성전자도 30만 원 위에서, 그런 분들은 상당 많이 들어오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실질적으로. 일단은 뭐 전체 자산 대비 규모도 중요할 거고, 네. 그다음에 몇 퍼센트만큼의 손실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뭐 40%, 50% 이상 손실을 보신 분들은 그냥 건들지 말라 그래요. 두어라. 그냥 뭐 굳이 무리해서 이걸 가지고 트레이딩하거나 그럴 뻔 아니고 네네. 그냥 들고 가시라. 이게 정말 내년까지 봤을 때 반도체가 완전 박살나고 안 좋을 거냐라고 보면 잘 모른다. 또 반등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전제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왜 확신을 갖지 못하냐, 제가 금융 쪽은 그래도 그냥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정말 AI 수요 쪽에서 삐끗하면, 잠깐 이렇게 삐끗해 버리면, 그러면 도미노처럼 쭉쭉쭉쭉 밑에 단이 미너지면서 가격으로 올라갔던 그 실적의 신화가 약간 쭉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결국 다시 반등할 겁니다. 왜? Q의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 얼마까지 빠지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거고, 반도체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감안해도 혹시나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40% 50% 손실이면, 그래 신용만 없다면 그냥 버티지 뭐 1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티지 뭐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고, 대신에 신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20% 30% 손실 보고 들어가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뭐 하루하루 분기마다 이게 어떻게 될지를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긴 그림으로 봐서는
P의 상승, 그다음에 Q의 상승을 보고는 계시는 거예요. P의 하락과 Q의 상승이죠. P의 하락이 네. 나타나도 Q의 상승으로 이게 상쇄되는 구간이 어느 순간에는 올 나타나겠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간 안에서 P가 떨어질 때 Q가 확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삐끗하면은 그때 주가가 많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 부분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계속해서 지금부터 뭐 공격적으로 산다 하시는 분들은 그 구간에 또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런 걸 확인하고 그때 들어간다든지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도를 해요. 예를 들면 매도하고 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공허하죠. 이 종목 다시 네. 보기도 싫을 거예요. 못 사죠. 그래서 매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매도 실익이 없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여기서 매도를 했을 때 바닥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삽니다. 사람 심리가.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들고 계셔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버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고점에서는 제가 계속 줄이라고 말했죠. 고점에서는. 네. 이거는 부담이다. 나 다들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건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다르죠.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버티시라. 하지만 신규 진입자분들한테 강하게 사시라고 얘기하기는 변동성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네.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을 할 때도 말씀하신 내용이 맞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그런 뭐 주가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늘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렇죠. 말씀이라서 이게 우리가 이번 분기, 이번 연도 말고 좀 시계열을 길게 끌고 가면은 잘 버티고 그 말씀하셨던 상처만 안 받는 그 구간을 잘 좀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겪었던 그런 변동성보다 앞으로 겪을 변동성이 더 클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의 근저는 뭐냐면 미국은 신고가 근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많이 밀렸는데 네. 미국은 신고가 근처고 네.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AI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I 버블이냐 아니냐 봤을 때 AI 버블에 적어도 초입은 들어간 건 맞습니다. 네. 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네. 지금 터질 거냐? 그건 모르겠죠. 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AI 버블 관련된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글로벌 전체 시장이 한번 흔들리는 거잖아요. 2008년에 보면 우리나라 수출 좋고 막 산업 좋다고 했더라도 순식간에 쭉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 우려가 되니까 지금 무조건 마음 놓을 수 있나라고 보면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충분하고 나는 긴 시계를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이든 계속 모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목돈으로 확 지금 투자를 해 두셨거나 아니면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들어가서 빨리 이게 회복이 될 거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즘은 금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금 네. 비트코인 요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짧게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금을 사는 이유 비트코인 정책 때문인 거고 네. 그래서 정책이니까 빼놓고 보면 금을 사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화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죠? 각 나라들의 화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 국채를 못 믿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금은 수요가 늘고 있고 국제 시장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 중국 갈등이 나오면 중국은 뭐 하겠어요? 미국채 못 사는 거죠. 그럼 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금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금을 모아가시는 거 괜찮아요. 전략적으로. 네. 은도 괜찮나요? 그러면? 은과 은 쪽으로 금은 가잖아요. 완전히 좀 다른데 달라요. 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에 대한 대체로. 신뢰가 없을 때 그때 올라가는 거고 은은 귀금속의 수요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산업적인 수요가 훨씬 크죠. 네. 근데 산업적인 수요가 큰 상태에서 은이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태양광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쪽에서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네. 굉장히 올라가는데 은광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 시간에 또 모셔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주 모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실 거죠? 네. 자, 금시공 장우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3프로 TV에도 아정당 광고가 들어왔군요. 요즘에 정말
물가 많이 올라서 이거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는 분들 아정당 이미들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예, 우리 원빈 씨의 얼굴이 쫙 보이는데 뭐 인터넷, 정수기, 휴대전화, 뭐 상조 서비스 아정당이 가만히 두면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외치고 있죠. 365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요. 요거 그냥 지금 이제는 카카오톡 친구 아정당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두면 지원금 많이 풀리는 대란 때마다 알림을 또 알아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또 가입해 있는 정수기나 인터넷, 뭐 휴대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상담을 받아보면은 내가 못 받았었던 그런 그 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또 알짜배기로 챙겨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지어 카톡 친추만 해도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한 폴드 8처럼 매달 갤럭시 아이폰 공짜 증정 이벤트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꼭 친구 추가해 두시고요. 전화 한 통 하시면 뭐 당일 설치될 수 있는 이런 상품들 되게 많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전화 카톡 상담 다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1833-3504번으로 전화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